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첫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는 1차 유행, 또한 2차 유행, 3차 유행까지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가 의해서 4차 유행,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5차 유행,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7월, 8월에 이제 변이에 의한 유행을 겪게 됐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의 변이는 어떻게 진행될 건가? 또 변이의 발생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행 상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들어서 팬데믹, 엔데믹 뭐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코로나19도 엔데믹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그러면 엔데믹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보여드리면 엔데믹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N은 인이라는 뜻입니다. 인 또는 within이라는 뜻, 그러니까 뭐뭐 안에 이런 개념이고 데믹은 데모스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군중, 그러니까 엔데믹이라는 뜻은 군중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유행하는 상황을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겨울만 되면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가 이제 여러 국가에서 유행을 하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한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면 엔데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끔 에피데믹이라는 단어 쓸 텐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감염병이 이제 유독 많이 발생하면 에피데믹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하면 중국에서 우한에서 처음 이제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을 에피데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에피데믹 자체가 특정 지역에서 컨트롤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돼서 나온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제 이름 명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엔데믹, 에피데믹 이 단어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변이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다른 변이에 비해서 여기가 이제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제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변이하고 좀 더 동떨어진 형태의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전적으로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백신 접종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감염의 예방 효과를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게 된 게 이런 유전적 성향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델타가 이제 메인으로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다가 오미크론이 나타나니까 델타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변이가 매우 전파력이 강해지든 백신 효과를 회피하거나 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면역을 회피하는 게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면 특정 변이를 이기고 이런 식으로 주된 바이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이후에 새로운 변이가 만약 유행을 하면서 다시 큰 유행이 생긴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델타 유행이나 오미크론 유행처럼 큰 유행을 한 번 더 겪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유행 상황은 어떤 변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WHO가 이제 앞으로의 유행 패턴들을 이제 3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한번 예측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되는데요. 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사람들이 백신 접종도 많이 하고 감염이 돼서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중증과 사망의 위험성들이 계속 낮아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19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 정도로 점진적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델타 때 한번 고생했죠. 그리고 오미크론 때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7월, 8월에 유행이 됐었을 때 아주 큰 유행 되지 않고 점진 좀 작은 유행하면서 지나갈 것 같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유행 규모가 이렇게 서서히 감소되는 패턴이 될 거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나라보다 이제 유행이 커져서 많은 사람이 감염됐던 국가들의 사례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미크론에 전파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델타 때까지 많은 사람이 감염돼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서 거의 70%가 이미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거의 전 국민의 70%가 이미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아공 같은 경우는 델타 때 유행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행이 여러 번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델타 때 유행이 커지니까 그래서 뭐 이미 전 국민의 70%가 감염이 됐고 백신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면역이 확 올라가니까 오미크론 유행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작아지는 패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델타 이전에 많은 사람이 감염이 안 되고 오미크론 때 엄청 크게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유행부터는 조금씩 작아지는 패턴들을 그리게 될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오미크론 유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변이에 의해서도 작은 유행이 한두 번 반복되는 패턴들로만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2월에서 4월 사이에 오미크론 유행 크게 유행하고 나서 여름의 유행은 조금 작은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패턴이 천천히 낮아지는 유행 패턴을 그릴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베스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변이가 매우 병독성이 낮은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가을 겨울에 사람들 사이에서 감기처럼 매우 가볍게 앓는 그런 감기처럼 유행하는 바이러스처럼 고착될 때가 올 거다. 근데 이거는 뭐 당장에 오진 않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꼭 맞아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작년에 델타 변이가 올 부분도 예상을 못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오미크론이 와서 이렇게 유행이 커질 거 예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서 특히 전파력과 중증도가 증가하고 또한 백신의 효과도 떨어지는 변이가 만약 나타나게 되면 한번 심각한 유행을 한번 더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높게 보지는 않는데 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롱코비드 증후군에 대해 잠깐 중간 끊을게요.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롱코비드 증후군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2천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롱코비드의 유병률이라든지 롱코비드의 기전을 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시작이 된 상황이어서 이 앞으로 롱코비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이제 롱코비드 자체의 명칭을 포스트 코비드 19 컨디션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좀 WHO는 매우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최소 2달 이상 지속되는 그런 그 증상들이 다른 질병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그럼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정의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환자에서 뭐 탈모라든지 신부전, 뭐 기분장애 또는 뭐 치매 이런 빈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연구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후유증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롱코비드 증후군,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부분은 염증 반응과 연관돼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 폐렴이 심하게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포들 자체 염증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폐포가 이제 망가지는 패턴들, 또한 심장에 이제 코로나19가 침범해서 심근들을 이렇게 자극을 줘서 뭐 심부전이라든지 심근염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로도 이제 뇌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뇌 자체에도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진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증상들을 여러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제 호흡기 증상들,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감염이 심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호흡기 증상이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걸렸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열난다든지 뭐 피곤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 관절통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근육통 이런 게 오래가는 분들도 있고, 또한 뭐 이제 식욕이 떨어졌거나 설사한다든지 또는 울렁거리거나 뭐 배가 아픈 이런 소화기 증상을 하는 분들, 또한 이제 신경계 증상들, 멍한 양상들이 계속된다거나 두통이 계속되는 이런 증상을 가진 다양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계속 호소를 하더라. 이 호소 자체가 몇 개월 만에 없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뭐 몇 년씩 가는 분들도 있더라 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증상에 맞춰서 이제 뭐 폐렴 이후에 있는 분들은
뭐 심장병 있는 분들, 또 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건강 이상이 있는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해당되는 이제 클리닉에서 이제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게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롱코비드 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런 증상이라는 것들이 지속될 건지,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